1944년 여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뒀고 그때 동부 전선에서는 스탈린이 대규모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연합군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이 끝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12월에 히틀러는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히틀러는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5개월은 이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바뀐 1945년 히틀러는 북풍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사용이 가능한 모든 비행기를 끌어모아 아르덴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연합공군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승자는 연합군이었죠. 독일군은 또 한 번의 패배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히틀러는 특유의 의기양양한 말투로 계속해서 버티라고 설득했습니다. Ich erwarte von jedem Deutschen, dass deshalb seine Pflicht bis zum Äußersten erfüllt, dass jedes Opfer, das von ihm gefordert wird und werden muss, auf sich nimmt. Ich erwarte von den Bewohnern der Städte, dass sie die Waffen schmieden für diesen Kampf, und ich erwarte vom Bauern, dass unter höchstmöglicher eigener Einschränkung das Brot gibt für die Soldaten und Arbeiter dieses Kampfes. Ich erwarte von allen Frauen und Mädchen, dass sie diesen Kampf so wie bisher mit äußerem Fanatismus unterstützen. 한 독일 여성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 마지막 달에는 라디오에서 히틀러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파멸이 임박했음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끔찍한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편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가 다시 주도권을 찾았습니다. 비슬라강에 집결하고 있던 군대에 물자가 새로 공급된 것입니다. 적군은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구데리안 장군은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려고 했죠. 그는 히틀러에게 동부전선의 군대를 재정비해 소련의 공격에 대항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코웃음을 치며 잠재적인 위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 이래 가장 황당한 허세로다. 누가 이런 바보짓을 한단 말인가. 히물러조차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군, 러시아군은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데리안 장군이 필사적으로 상관들을 설득하려 하자 히틀러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 정보는 멍청하기 짝이 없다. 이것을 쓴 자는 정신병원에 가도 입을 다물게 해야 한다. 모든 충고에 귀를 닫은 히틀러는 점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이 예측한 대로 1945년 1월 중순 코네프와 주코프가 잇따라 비슬라강 건너편으로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끝없는 T-34 탱크 행렬이 발트해 해변부터 폴란드 심장부까지 900km가 넘는 전선을 따라 진격했습니다. 그야말로 파괴적인 공격이었죠. 러시아 스팀롤러가 다시 가동된 것입니다. 포격 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주코프조차도 자신의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스탈린에게 이 공격은 중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얄타에서 처칠과 루즈벨트를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폴란드를 차지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1945년 1월 17일) 붉은 군대는 반란을 일으킨 지 5개월 만에 폴란드의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그곳은 유령의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점령군에 맞설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의 공산당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권을 잡았죠. 소련군은 조금은 늦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의 수도를 행진했습니다.
1945년 1월 27일 바르샤바를 해방시킨 소련군은 제3제국의 가장 은밀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시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한 도시의 크기와 맞먹는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로부터 열흘 전 독일에 진위되는 이 수용소를 비웠습니다. 모든 감시병들은 떠나고 없었죠. 소련군은 그곳에 버려진 7,000명의 강제 추방자들을 찾았습니다. 학살된 1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7,000명이었습니다. 나치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가스실과 화장장을 폭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공장은 막대한 약탈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했죠. 소련군은 이곳에서 수십만 벌의 옷가지와 수만 켤레의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창고에는 7톤에 이르는 인간의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1945년 1월) 제3제국 전역에는 약 550개의 수용소가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몰락하는 와중에도 유럽의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것은 나치에게 중대한 목표였습니다. 연합군에게 이 학살 장소를 해방시키는 것은 최우선의 임무가 아니었죠. 게다가 기자들이 쓴 글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서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기자 알렉산더 워스는 1944년 7월에 마이다네크 수용소를 방문하자마자 이 살상기계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분류 과정, 가스실과 화장장의 모습, 그리고 뼈를 갈아 양배추밭에 비료를 쓴 것까지 설명했지만 BBC와 뉴욕 헤럴드 트리뷴은 그 기사의 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붉은 군대가 해방시킨 많은 도시에는 공동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치에게 유대인과 폴란드인들은 하찮은 노예 혹은 비료에 지나지 않았죠. 15일 후 주코프의 군대는 350km를 진군했습니다. 나치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토록 빠른 진군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 해일이 말 그대로 처참하게 밀어닥치고 있다. 하지만 독일군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붉은 군대는 매우 야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의 군대는 마을과 건물에 불을 지르며 이 풍요로운 땅에서 라디오, 냄비, 손목시계 등 온갖 물건을 파렴치하게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한 소련군 병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군은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 군사는 수많은 집에 침입했고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였다. 베개와 매트리스에서 나온 깃털이 사방에서 날아다녔다. 보병부터 대령까지 모두가 약탈품을 가져가기에 바빴다.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다. 독일군이 역병을 피하듯 우리에게서 달아난 것은 잘한 일이었다. 나치로 의심되는 사람은 모두가 총살당했고 약 10만 명의 독일인들이 그 자리에서 처형됐습니다. 한 소련군 병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독일인 어머니는 아들을 낳은 날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도 다른 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경험해 봐야 한다. 동부 프로이센에서는 소련군이 네메레스도르프를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학살당했고 마구잡이식 폭력에 희생됐습니다.
여성들이 헛간문 위에 알몸으로 못 박혀 있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붉은 군대는 나치가 저지른 만행의 수준을 깨닫게 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전쟁 포로들이 굶어 죽었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됐죠. 러시아군은 마이다네크, 아우슈비츠, 그리고 트레블링카에 있는 수용소를 발견했습니다. 2천만 명의 동족을 잃은 소련군은 복수심에 불타올랐죠. 선동가인 일리아 에렌부르크는 수개월 동안 붉은 별 신문에서 외쳤습니다. 독일인을 한 명이라도 못 죽인 날은 하루를 허비한 것이다. 독일인들을 죽여라. 당신의 늙은 어머니가 부탁할 것이다. 아이들도 애원하고 있다. 독일인들을 죽여라. 조국이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다. 베를린으로 진군하고 있는 것은 장군들과 군대만이 아니다. 참호와 공동묘지와 산골짜기에는 죄 없는 이들의 시신이 가득하다. 마이다네크의 양배추밭과 비텝스카의 숲에서 독일군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을 매달았다. 마이다네크에서 살해된 어린아이들의 장화와 작은 구두와 슬리퍼들이 우리의 군대와 함께 베를린으로 걸어가고 있다. 붉은 군대의 증오심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진군하는 길에 적국의 여자들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폭행은 전쟁의 무기가 됐죠. 한 소련군 장교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길 양쪽에 누워 있었고 그 앞에는 시끌벅적한 사내들이 바지를 내린 채로 있었다.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여자들은 총으로 쏴 죽였다. 얼굴에 미소를 띤 장교들이 모든 병사가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그 옆에 서서 지켜봤다. 스탈린은 이런 범죄를 눈감아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공표했죠. 스탈린그라드에서부터 베오그라드까지 전투를 계속해온 남자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조국의 땅이 폐허가 된 것을 봤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악몽을 겪었으니 여자와 재미를 보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당시 독일 영토 전역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시 주저했던 나치 정권은 이런 잔혹 행위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Und wie haben sich die Soldaten und Offiziere nun in ihrem Ort den Frauen gegenüber verhalten? Man kann hier gar nicht von Soldaten und Offizieren in diesem Sinne sprechen. Man kann hier nur sprechen von bestialischen Horden. Denn die haben sich alle gleichmäßig benommen, alle täglich betrunken. Sie haben also alle Frauen vergewaltigt, von Jugendlichen angefangen von 13 Jahren bis zu Frauen von 68 Jahren. Es ist in meiner Gegenwart eine 68-jährige Frau vergewaltigt worden in allergemeinster Weise. Und diese Volksgenossinnen hier auch, ja? Ja, sogar meine Mutter von 60 Jahren haben sie nicht geschont, sondern haben sie auch bestialisch vergewaltigt. 소련군의 진군으로 민간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독일인들이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겁에 질린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탈출하기 위해 기차역과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1945년 1월 약 8천 명의 독일인들이 비렐름 구스틀로프호에 올라탔으나 이 배는 소련 잠수함에 의해 격침됐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타이타닉호의 실종자보다 3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1945년 2월까지 독일인 400만 명, 혹은 일부 추산에 의하면 약 85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매일 5만 명의 인구가 베를린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독일의 도로를 꽉 메우고 있을 때 비슬라 강을 출발한 소련군은 베를린에서 80km 거리에 있는 오데르 강둑에 멈춰섰습니다. 주코프의 공격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군 사상자는 총 35만 명에 달했죠. 폴란드 땅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발칸 반도를 지배하게 된 스탈린은 얄타 회담에 기세등등하게 입장했습니다. 병으로 쇠약해진 루즈벨트 대통령도 5년간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시킨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도 그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새 정상은 독일을 4개의 점령지역으로 분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서쪽에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난관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천연장벽, 바로 라인강입니다. 독일군은 모든 다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습니다. 몽고메리 육군 원수는 여전히 이 강을 처음으로 건너고 싶어 했으나 미국군보다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미 일군의 선발 부대는 본과 가까운 레마겐에서 아직 무너지지 않은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독일군은 이 다리에 폭약을 설치했지만 아직 폭파시키진 않았죠. 미국군은 즉시 라인강의 동쪽 두 개 교두보를 세웠습니다. 히틀러는 이에 격분하며 다리를 폭파하지 않은 책임 기술자들을 총살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페트는 상부에 알리지 않고 더 남쪽에 있는 오펜하임으로 여러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독일 영토에 공포심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길 소망했던 몽고메리는 결국 가장 마지막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5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최대 규모의 공격 작전을 펼쳤죠. 이번엔 아르넴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 낙하산 부대원들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설정했습니다. 영국군은 독일 깊숙이 침투했고 점점 더 어린 나이의 병사들을 포로로 잡게 됐습니다. 더 남쪽에서는 드라트르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땅에서 미국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연합군에게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침내 제3제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이었으나 스탈린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주코프에게 미군보다 앞서서 베를린을 최대한 빨리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적군이 라인강을 건너면서 독일의 저항군은 무너졌습니다. 히틀러는 군사력을 동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뜩이나 줄어든 예비 병력을 아르덴 전투에서 소모해버렸죠. 이제 일부 도시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기보다는 흰 깃발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죠. 처칠은 계속해서 미군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동쪽 멀리까지 진격해 소련군을 만나야 한다고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얄타 회담 이후 베를린은 소련의 점령지가 됐습니다. 미군이 도시를 점령하긴 했지만 후에 철수를 결정했죠. 단순히 위신을 세우기 위해 10만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그런 인도적 행동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젠하워는 베를린 공격을 개시하지 않기로 했고 그의 부대는 고향에서처럼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를렌 디트리히가 이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Hello, boys. I want to say that sharing this entertainment with you today is to me more important than doing the entertaining. I'm certain that we can look forward to a speedy victory. Goodbye. Good luck. Godspeed. 하지만 아이젠하워의 군대는 그리 오래 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인명피해 없이 신속히 나치 독일을 물리치기 위해 미군과 영국군은 무자비한 폭격작전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독일의 공업지대에 가차없이 공격을 퍼붓고 수많은 민간 도시들을 폭격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제3제국의 경제력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꺾어 나치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1월에서 4월 사이 독일에는 47만 1000톤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쾰른, 함부르크, 그리고 베를린까지 모두 폭격당했습니다. Well, men, now that we've been the first ones to Berlin, how would you like to go back again? 2월 중순, 처칠은 소련군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해 드레스덴을 폭격하고자 했습니다.
이 도시는 폭풍처럼 번지는 불에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2만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관련 산업도 없고 전략상 중요하지도 않은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하지만 드레스덴이 파괴됨으로써 난민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 독일군은 이동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연합군 지도자들은 드레스덴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민간인이 얼마나 희생되든 폭격 작전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3월) 말 제3제국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죠. 한 독일군 장교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퇴각 전략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병사들이 죽고 도시들이 파괴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또 한 병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리고 이 사태를 끝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인가? 장군들은 뭘 하고 있는가? 그들은 더러운 쓰레기일 뿐이며 모두 겁쟁이들이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개인의 일기장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두 병사는 이 일기를 쓴 뒤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독일 사회는 반란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으로 나치 정권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자국민에 대한 과격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모두 처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퀘니스베르크에서는 80명의 탈영병이 처형당했습니다.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들의 시신에는 종종 이런 표지가 걸려 있었죠. 난 탈영병이며 독일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흰 깃발을 내건 마을들은 파괴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격화 정책은 강제 추방자들에게 더욱 혹독했습니다. 연합군은 서쪽으로, 소련군은 동쪽으로 진군해옴에 따라 히물러는 수용소들을 폐쇄하고 강제 추방자들을 끔찍한 죽음의 행진으로 내몰았습니다. 강제 추방자들은 길을 나섰지만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나치는 사람들을 독살할 시간이 없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행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에 총을 맞았죠. 연합군이 수용소들을 해방시켰을 때 대부분의 수용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몸이 너무 약해 대피하기 힘든 사람들만 수용소에 남겨뒀습니다. 1945년 4월 미군은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의 일부인 오어드루프 수용소에 당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그런 충격적인 광경이 처음이라며 경악했습니다. 패트는 한 헛간 근처에서 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이웃 도시의 주민들에게 수용소를 방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일군이 매일 200여 구의 시신을 태운 화장장의 화덕 앞에서 여성들은 실신했습니다. 그래도 장교들은 독일인들이 스스로 허용했던 끔찍한 현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고 여겼죠. 한 테이블 위에는 사람의 피부로 만든 전등갓이 있었습니다.
한 수용소 관리의 수집물 중에는 문신을 새긴 피부 여러 조각과 쪼그라든 머리도 있었습니다. 나치의 만행이 남긴 전리품들입니다. 이런 끔찍한 공포를 마주했던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었다. 다른 수용소들도 모두 해방되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사람들이 미군 병사가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최소한 누구에게 맞서 싸우는지는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강제 수용소의 광경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0개월) 동안 제3제국의 땅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최후의 막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요새였던 베를린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베를린 교향악단은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을 연주했습니다. 수천 명의 친위대 광신도들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들을 모아서 장애물을 세우게 했습니다. 조국의 수도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괴벨스의 뛰어난 수완으로 이 선전 영상에서 베를린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매복 공격을 위해 모든 독일인은 소총이나 대전차용 무기인 판저 파우스트를 지급받았습니다. 공장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이 무기를 300만 대 이상 생산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베를린 거리에서 속성 무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제국을 신뢰했습니다. 한 병사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총통께서 말없이 우리를 희생시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총통에 대한 제 믿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분은 저의 전부입니다. 일부 장교들은 사람들이 투항할 때 쓸 수 없도록 하얀 손수건을 압수했습니다. 나치의 관리들은 여전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주의 다음 날인 4월 12일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하자 히틀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가 늘 예견했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전쟁에 지지 않았다. 히틀러는 자신만의 망상에 눈이 멀어 있었으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를린 도시 모형을 둘러싸고 소련 장군들이 공격 작전을 의논했습니다.
동부에서 보낸 군수물자도 마침내 오데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탱크와 포탄, 그리고 비행기와 4만 2천 자루의 총과 중박격포까지 준비됐습니다. 4월 16일 최대 규모의 집중 포화가 시작됐습니다. 123만 6천 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10만) 톤의 강철이 독일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200만) 명의 군대가 베를린으로 이동했습니다. 소련군은 사방에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목표는 히틀러의 벙커가 있는 지하의 총리 관자였습니다. 즈코프는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스탈린은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함으로써 갑작스런 독일의 붕괴로 영미군이 득을 보는 것을 막고 수도에 제일 먼저 입성하길 원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온 도시의 땅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교차로를 지키는 병사들 중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로 대피했습니다. 한 달 전에 촬영된 이 독재자의 마지막 모습에서 검열관은 한 장면을 잘라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듯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있지 못하는 히틀러는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투항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눈꼽만큼도 없었죠. 하지만 4월 25일 약 120km 떨어진 토르가우에서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날이 왔습니다. 제3제국이 둘로 나뉜 것입니다. 소련군과 미군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군 지도자들에게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날이었지만 일반 병사들은 그저 축하 행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련군 병사들은 혹시나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는 과한 침묵 활동은 피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덫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말들이 도살됐습니다. 소련군의 화력이 얼마나 막강하든 기계화된 전쟁에서조차도 모든 마무리는 보병들이 지어야 했죠. 모든 거리와 지하실에 병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이 최후의 기간에 독일인들의 동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대한 제국이나 총통 혹은 국가 사회주의를 위해 싸우지 않고 스스로 살기 위해 싸웠습니다. 소련군은 히틀러가 여전히 상상 속의 군대를 배치시키고 있는 벙커로 접근했습니다. 고위 계층은 이미 도시를 떠났습니다. 괴베스는 모든 것을 잃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의 여인들이 성폭행을 당해도 싸우지 않는 국민들을 어찌한단 말인가. 국가 사회주의의 모든 계획과 이상은 너무 고결하고 숭고해서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들은 곧 닥칠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 같은 시기인 4월 27일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 총에 맞았습니다. 무솔리니와 그의 부인은 군중에 의해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됐죠. 무솔리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든 살든 난 적군의 손에 잡히고 싶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시신을 태워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라. 4월 30일 히틀러는 그의 부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벙커의 깊숙한 곳에서 자살했습니다. 그 후 히틀러의 운전기사가 200리터의 휘발유를 이용해 그의 시신을 태웠습니다. 독재자 히틀러는 12년 동안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천년 제국을 꿈꿨지만 그 꿈은 폐허가 된 수도의 잔해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히틀러가 베를린 방위군을 지휘하다 장렬히 전사했다는 거짓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4월 30일 주코프의 군대가 베를린을 뚫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독일 의회를 포위했습니다. 소설가 바실리 그로스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폴란드 땅에 영원히 잠든 모든 전우들에게 외치고 싶었다. 전우들이여 들리는가? 우리가 해냈다. 이틀 후 러시아군은 이 장면을 재구성했습니다. 한 사진이 문제였죠. 이 역사적인 사진에는 한 가지 실수가 있어 수정됐습니다. 병사들 중 한 명이 손목에 여러 개의 시계를 차고 있었던 겁니다. 히틀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의문이 들었죠. 소련군 병사들은 히틀러와 매우 닮은 시신을 찾았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찍은 사진 속 인물은 히틀러의 도플갱어였습니다. 스탈린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수사팀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까맣게 타버린 괴베스 부부의 시신과 그 곁에 놓인 6자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몇 달 전만 해도 당 선전물 촬영에 동원됐습니다. 괴베스 부부는 자녀들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마침내 한 폭발 구덩이에서 히틀러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총통의 사망 소식을 들은 스탈린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그 몹쓸 놈의 최후로구나. 생포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분하다. 히틀러의 유해는 비밀리에 러시아로 옮겨졌습니다. 스탈린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히틀러의 은신처를 방문했던 주코프조차도 그 뒷얘기에 대해선 알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죽자 그의 후임자들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5월 7일 프랑스 북동부의 한 학교에 있는 연합군 본부에서 독일 대표자들은 무조건 항복의 조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명을 마친 요들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군대는 이제 연합군 손에 있다. 부디 승리자가 그들을 선처해 주길 바란다. 아이젠하워는 이 서명에 쓰인 펜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V를 그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이 항복 문서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크렘린의 독재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전쟁의 짐을 가장 많이 덜어준 것이 소련 국민이다. 스탈린은 다음 날 베를린에서 항복 서명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월 8일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대표단이 산산조각난 도시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들은 베를린 가장자리에 있는 주코프의 본부에서 카이텔 육군 원수를 기다렸습니다. 카이텔이 입장했을 때 아무도 그의 격려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단이 5개의 항복 조항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드라트르 장군은 프랑스를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때는 5월 8일 밤 11시였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시각으로는 새벽 1시가 지나 소련은 이날을 5월 9일로 기록했죠.
항복으로 모든 비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적대 행위는 끝났지만 수많은 이들의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히물러 같은 고위 관료 외에도 이름 없는 수천 명의 독일인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소련군에 대한 두려움 혹은 가족이나 히틀러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히틀러는 10년 안에 독일을 몰라보게 바꾸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전 세계 도시 곳곳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 속에는 그늘도 있었죠. 나치즘의 어두운 그림자는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고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치즘은 공포의 극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 말살과 민간인 학살, 그리고 저항군에 행해진 고문은 인류의 양심에 영원한 고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을 재건해야 했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후시대 유럽의 커다란 과제였습니다. 나치 조직에 의해 초래된 이 혼돈을 딛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